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인데 예도는 두 번째 레비나스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레비나스의 탈주라는 제목으로 존재의 익명성, 소제목은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존재의 익명성이라는 제목. 레비나스의 탈주 두 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레비나스는 1930년 후설의 현상학에서의 직관이론이라는 자기의 최초의 책을 출판하죠. 그 책은 위대하게도 프랑스에서는 그 레비나스가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 그 다음에 또 많은 레이트 아롱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학자들, 그죠? 그 다음에 메를로 뽕띠, 이런 자들과 더불어서 후설과 또한 하이데거의 이러한 그 해석학과 현상학을 프랑스 철학계에 소개한 그런 인물로 등극하는 작품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썼죠. 그것도 그가 어쨌든 프라이부르그에서 29년에 29년에 한 1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직접 후설과 하이데거로부터 공부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엄청난 긴 씨름을 통하여 낸 작품인데, 이 작품은 레비나스가 어쨌든 프랑스의 어떤 철학계의 후설 전문가로서, 그죠? 자기의 명함을 내미는 그런 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29년도는 하이데거가 교수를 시작하는 시점이고, 후설은 교수를 그만둔, 그죠? 정교수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를 그만두면서 은퇴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30년대에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하이데거가 나치의 완장을 차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침묵하죠. 하이데거가, 그죠? 이 부분에서 레비나스는 어쨌든 그 자기 스승들, 특히 1932년대에 하이데거의 론톨로지라고 하는, 거죠? 작은 논문을 씁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하이데거에 대한 이런 불만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논문들과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 이론을 다 모아서 49년에 후설과 하이데거와 함께 실존을 발견하며 라는 책에다가 다 자기 논문을, 후설과 하이데거에 대한 논문을 전부 다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주로 하이데거는 후설을 레비나스는 후설을 하이데거의 어떤 그 안경으로 후설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후설의 어떤 그러한 주관주의, 다시 말하면 아직 후설의 위기를 접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레비나스는 지향성 개념이라든지 후설의 어떤 그러한 의식 개념, 또 선험적 현상학적 환원과 선험적 환원, 이런 환원을 거쳐서 도달된 선험적 자아의 어떤 비역사성을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설 전문가들은 이 점에서 레비나스가 후설을 오독했다 뭐 이러면서 또
레비나스를 또 공격합니다. 근데 어쨌든 레비나스는 이런 논문들, 초기에 자기의 현상학과 해석학, 후설과 하이데거에 대한 이런 초기 논문들, 그게 바로 49년도에 출간된 모든 30년대와 초반에 쓰여진 모든 하이데거와 후설에 대한 논문들을 모아놓은 게 후설과 하이데거와 더불어, 그죠? 아베크 후설의 하이데거, 더불어 실존을 발견하며 라고 하는, 그 책에, 디스쿠브랑, 듣고 에트라라고 하는, 그죠?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초기 논문들은 레비나스가 아직까지는 후설과 하이데거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가능하다면 후설의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으로의 후설의 현상학을 존재론으로 전향시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프랑스에 잘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철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작품들에서는 아직까지 레비나스의 어떤 그런 강력한 불만이라든지 강력한 어떤 그러한 자기 선생들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통하여 타자의 철학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논문들에서도 곳곳에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탈피해야 되고, 또 후설의 지향성이라든지 표상이라든지 현전의, 그죠? 현전의 어떤 그 주권적 이 세계에 대한 자리를 현전에 위치시켜서 현전의 형이상학을 주장하는, 그래서 중립적 현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자아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적 자아에 대한 환상을 계속해서 하이데거의 관점, 곧 모든 인간은 이 세계에 내던져진 자로서 역사성과 시간성 속에 던져져서 그 주체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이 역사성과 시간성의 관점에서 후설을 비판하는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시각으로 후설을 읽어내는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 안에는 엄청나게 상세한, 그죠? 후설의, 심지어 레비나스는 후설의 그 엄청난 책 하나 있죠. 데카르트의 성찰을 번역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의 성찰을 완독해서 불어로 번역을 해서 프랑스 철학계에 소개한 이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후설과 하이데거에 대한 치열한 읽기를, 그죠? 수행한 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이데거를 발견하고 이 선험적 자아, 주체, 이러한 그 의식의 결국 지향성이라는 게 후설의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브렌타노에게서 빌려왔던 이 지향성이 이 세계의 존재와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죠? 결국은 이러한 결정적인 관점에서
뭐죠? 훗설이 이 세계의 존재를 의식 안에서 구성하는 쪽으로 갔다라고 본 거야. 그럼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의식의 역사성은, 그 역사성은 의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설의 시간 의식도 의식 안에서의 의식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그죠? 철저하게 왜곡된 그러한 하이데거와 같이 바깥에서의 시간과 역사,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유화론적인 그런 선험적 자아에 갇혀서 시간성과 그 다음에 역사성을 상실한 그러한 주체의 모든 이 세계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는 그런 주체 철학이다. 이거야. 그러나 훗설에 대한 이런 불만, 그죠? 이런 불만의 가장 큰 레비나스의 가장 큰 불만의 그 저변에는 뭐가 놓여 있는가 하면은 훗설이 결국은 이 훗설의 선험적 자아는 결국 타자와의 만남을 주체의 자기 현전으로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현전할 수 있다는 이 바깥에 있는 이 존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결국은 지향성을 통하여 의식 안에 들어온 이 바깥의 존재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고요? 거기에는 그냥 사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타자도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타자를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현전하는 그러한 주체 중심의 주권적 어떤 권한을 철폐하지 않으면 이 타자는 주체에 의해서 구성된 그런 세계 안에서의 하나의 일부로, 그죠? 일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험적 자아는 자기 바깥에 있는 역사성에 의해서 뭐예요?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 역사성을 고찰하기는커녕 이 역사성과 시간성을 의식 안에서, 그죠? 그 의식 자체가 구성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결국은 훗설의 철학의 큰 그림은 칸트와 헤겔은 좀 달라. 헤겔은 조금 다른 얘기고, 특히 칸트와 데카르트의 인식론과 같이 간다고 본 거야. 큰 그림은. 그런데 물론 이때 레비나스는 훗설의 후기에 나온 위기라고 하는, 그죠? 학문의 위기라고 하는 이 후기의 상호 주관성의 익명적 어떤 그러한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아직 자기의 이러한 초기 작품들에 집어넣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레비나스는 이러한 훗설의 선험적 자아, 그 다음에 의식 개념, 그 다음에 표상 개념, 특히 프레센타시옹이라고 하는 현전화, 게겐베얼티궁, 그죠? 게겐베얼티궁이라고 하는 이 훗설의 현전화의 개념, 그래? 이 개념 안에는 어떤 감각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다른 지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이런 것들이 훗설은 표상의 현전화의 개념 속에
브렌단으로부터 갖고 왔지만 이 현전화가 결국은 중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죠? 중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현전화는 자기 스스로에게 현전하는 그러한 선언적 자아에 아무리 환원을 2번을 거쳐서 도달된 그러한 자아라고 할지라도 이 순수 자아에게 중립적으로 현전하는 그 바깥에 있는 대상에 노예시스를 통하여 노예마된, 그죠? 그러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현전화도 비판합니다, 레비나스가. 그래서 이런 다양한 후설의 이러한 다양한 표상과 현전화, 그 다음에 의식 내부의 시간, 또 선언적 자아, 그걸로부터 도달되는 특히 지향성 개념, 이것들은 결국은 주체의 주권을 주는, 주체가 이 세계를 구성하고 타자를 구성하는 데에 권한을 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들이 초기에 그의 논문들에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목표는 그가 후설의 현상학에서의 직관 이론에서의 목표는 일단은 아주 소박한 거였습니다. 일단 후설을 현상학을 잘 소개하는 그런 방향. 그래서 리케르만큼 후설과 하이데거를 공부한 자가 없어요. 그게 레비나스와 리케르가 제가 볼 때는 후설과 하이데거를 가장 잘 이해했고, 레비나스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 그죠? 이해했고, 여기에서 데리다도 역시 후설을 많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레비나스와 같이 존재론의 개념을 해체한다든지, 그 다음에 후설의 어떤 이런 지향성 개념이 주권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 지향에 주체에다가 의미를 주는 이러한 주체 중심적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해체하면서 타자와의 만남으로 가진 못했다고. 근데 리퀘르가 자신의 책에서 레비나스가 후설의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 특히 하이데거의 해석학 쪽으로 붙잡아서 프랑스에게 프랑스 철학계에 소개한 게 리케르입니다. 리케르가 없으면 하이데거는 절반만 이해한 거예요. 이 해석은 매우 중요한, 이거는 니체랑도 연결되는 개념인데, 이거를 리케르가 레비나스가 하지 못한 이 해석이라는 개념을 탁월하게 분석해서 프랑스에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자기 스승들에 대하여 큰 불만이 없이 그냥 이런 거였어요, 불만이. 그러면서 조금씩 하이데거의 어떤 이러한 존재 개념을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존재 개념을 탈피하여 하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의 기분 잡혀 있음에서의 슈틴뭉을 벗어나야 된다. 이러한 짤막짤막한 어떤 그러한 불만들을 자기 논문들에 조금씩 언급하는 정도. 그러나 대체로는 후설의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이러한 해석학을 비판적인 고찰이긴 하지만 잘 소개하려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47년도에, 그죠? 47년도에 레그지스덩스의 레그지스덩, 그러니까 존재에서 존재자로, 그 다음에 또 르덩의 로트로, 그러니까 시간과 타자, 이 두 개의 작품에서 이제 비로소 하이데거와 후설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타자의 철학으로 변형시키는 그러한 첫 출발점, 아우스강스 punk트가 마침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년도에 나타난
나타났으니까, 하이데거의, 어떤 그 나치 참여와, 그죠? 그리고 유대인 학살에 대한 철학자로서의 침묵에 실망하여 이러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으로까지 탈피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타자의 철학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어쨌든 이 역사적 사건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의 어떤 그래서 끈덕지게 후설의 주관성, 이 주체 개념, 그죠? 후설의 선언적 자아의 개념, 그리고 환원을 거쳐서 도달한 순수한 유화론적 자아, 이 자아에 대한 불만은 하이데거를 통하여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레비나스는. 그죠? 이건 쉬운 거야. 그런데,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분위기 개념을 바꾸고 이 존재 개념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이데거를 제대로 한 자가 보면은 하이데거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레비나스는 결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레비나스만큼 여러분 뭐라 그러나 하이데거와 후설에 정통한 자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리케르하고 레비나스, 제가 볼 때 데리다는 뭔가 진지하게 이 1차 자료를 판 것 같지가 않아. 데리다는 제가 볼 때 리케르 대단합니다. 리케르도 엄청난 철학자예요. 리케르도 제가 볼 때는 하이데거와 후설을 레비나스 못지않게 판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초기 작품들은 주로 칸트와 헤겔에 대한 코멘타리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후설의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어떤 이런 분석에 엄청난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에 대한 엄청난 분석이 그의 작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도가 리케르를 또 포스트 모던 지금 하고 있는 10편에서 20편 되는 이 강좌를 리케르도 할 겁니다. 전부 다 완성되는 시기가 11월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예도 TV에는 10편씩 락강도 11편이 끝났고 데리다도 10편이 끝났고 오늘 레비나스 두 번째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끝이 없어요, 사실은. 원소로 들어가서 파고 또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자료를 읽지 않는 자들은 철학을 그냥 수박 그달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불만들이 이제는 지금 우리 소르본느 형님께서 불어로 르덩 엘 로트라, 시간과 타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레그시덩스, 레그시덩, 그게 뭐예요? 존재에서 존재자로. 이 47년에 나온 이 두 개의 작품, 그리고 35년에 나온 논문, 들 레바지용. 이게 뭐예요? 탈주에 대하여. 들 레바지용. 탈주에 대하여. 여기 이 세 권의 작품에서 하이데거의 어떤 그러한 들 레바지용의 탈주에 대하여서는요, 존재를 탈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참 하이데거가 나치에 참여하고 침묵한을 할 때라고. 여러분, 이 침묵, 그리고 그 소수 민족으로서 유럽이라는 사회가, 여러분 한번 가봐. 지금도 독일은요, 전체주의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는 나라예요. 한번 가보라니까. 분위기가 참. 그런데 독일이 전체주의 국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 민족들이 대단한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희생이 뛰어난 국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치에 대한 이용이 가능했던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겠죠. 지금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을
따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어떤 이슬람인들이 와서 회교를 짓고 이슬람 분들이 와서 가끔 이렇게 전철 안에서도 매너 없이 그죠?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데 그래서 피해를 주고 여성들한테도 막 이렇게 매너가 없이 이렇게 막 거리에서나 이럴 때 막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슬람인들이 난민들이 독일에 100만 막 이렇게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 그리고 거기서 강간 사건, 여성 성추행 사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독일인들은 이슬람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그 인종차별적 시선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결코 간섭하지 않고 부탁하면은 들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독일인들은 차가운데 대화를 하면 상당히 따뜻한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과 같은 그런 정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또 볼 수 있어. 이거는 옆으로 너무 나갔는데, 그죠? 이 세 개의 작품, 탈주에 대하여 여러분, 그 많은 개념들에서 이 세 권의 작품에서 저는 하이데거에 대한 코멘트로 아주 중요한 사유 빼고는 하이데거에 대한 레비나스가 자기 스스로가 다시 해석한 정도로 읽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 하이데거의 철학의 폭력성과 존재 개념의 어떤 그러한 보편성에 대한 이 벗어날 수 없는 기초 존재론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강력하게 레비나스에게 남아 있었어요. 저도 하이데거의 단점, 제 논문이 니체의 개념으로 니체의 어떤 이러한 존재 개념, 니체의 존재 개념은 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의 정적인 이 존재, 움직이고 사건으로서 나타나지만 이놈한테서 붙으면은 이놈의 존재가 되고 저놈한테서 붙으면 이 저놈한테 되는 이 존재, 현사실성에 대한 비판 불가능성,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나도. 그런데 레비나스가 동일한 고민을 했더라고요. 레비나스가. 이 존재의 감옥, 여러분. 이 존재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 존재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특히 그 하이데거의 기분 잡혀져 있음 있죠. 이 강좌는 하이데거를 모르고 레비나스만 아는 자는 못합니다. 예도의 레비나스 강좌는 그거의 초점이 그게 양쪽 다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레바지옹에 나온 돌봄,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뭐죠? 형용사적, 그게 하이데거가 사용했던 기분 잡혀 있음에서의 어떤 뭐죠? 관심, 염려, 또 배려, 이런 다양한 형용사적 개념들 있죠. 이런 개념들을 레비나스는 또 다른 형용사로 바꿉니다. 게으름이라고 쓰기도 하고, 노력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다양한 형용사로 바꿔서 마침내 가장 중요한 하이데거에 대한 극복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게 그 유명한 일리아라는 불어입니다, 여러분. 일리아가 뭐예요? 일리아는 불어에서 익명적 있음이에요. 이것을 사실은 레비나스가, 그죠? 레비나스가 일리아라는 이 개념을 밥 먹듯이 씁니다. 특히 존재에서 존재자로. 오늘 소형님이 불어로 밑에 써놨어요. 밑에 댓글에다가 참조하시면 돼요. 그 책 제목들.
자, 그 뭐죠? 1,2R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을 47년도에 나온 존재에서 존재자로라고 하는 이 책의 서문 2판에 나오는 거야. 이 개념은, 레비나스가 직접 설명합니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하이데거의 에스기프트가 아니다. 에스기프트는 영어로 데얼 이즈랑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 에스기프트를, 여러분, 그래서 하이데거를 모르는 자는 레비나스 강의하면 안 돼요. 레비나스 강의를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인문주의 편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기프트라고 하는 이 뭐예요? 뭐뭐가 있다. 독일어로 데얼 이즈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여기서 S에게, S는 비인칭 주어가 아니라 이 S는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존재 자체가 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있다는 거는 근데 탁월한 사유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도가 있다, 교회가 있다, 산이 있다, 고양이가 있다, 전부 다 있다를 다 쓸 수 있잖아, 그죠? 있다를 쓸 수 있는데, 이 있다를 다 쓸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뭐야? 그냥 있다인데, 있다가, 뭐뭐가 있다 할 때, 예도가 있다 할 때, 주어가 예도가 아니야. 존재가 예도에 있음을 준다라는 뜻이야. 이해가 됐죠? 존재. 그러니까 존재는 편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누구보다 하이데거의 이 존재 개념의 편재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후서를 극복하는 건 쉬웠어요. 후서를 극복하는 건 하이데거의 이미 하이데거가 팍티치테트 뭐예요? 팍티치테트라는 이 현사실성의 개념, 그 다음에 게보르펜하이트, 데렐릭시옹이라 그래. 데렐릭시옹으로 레비나스가 내던져져 있음. 이게 뭐예요? 게보르펜하이트라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불어로 데렐릭시옹으로 바꿨다고. 바꿨는데 이 현사실성과 세계 안에 내던져져 있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얼마나 존재 개념을 극복하기가 어려운지, 심지어 우리는 존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 현사실성, 우리는 우리가 앞에 주어진 역사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 심지어 레비나스는 탁월한 후설과 하이데거의 코멘타리를 단자예요. 레비나스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몰랐을 리가 없다니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감옥으로 느끼고, 왜? 나치의 분위기, 하이데거의 기분 잡혀 있음을 나치의 폭력적 어떤 그러한 그 게슈타포 알잖아. 그 분위기, 그 폭력적 분위기로 읽었던 거야,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공기와 같은 이 기분 잡혀져 있음, 이 독특한 기분, 이 세계가 주는 이 기분이 결국은 불안으로 나중에 가잖아. 이 불안의 기분, 이거를 레비나스는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35년의 논문에서 에바지용이 뭐야? 에바지용은 탈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탈출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후설의 선험적 자아 개념으로부터는 하이데거가 줬잖아, 이미. 네가 무전제적이고, 환원을 통하여 마지막에 도달한 이 선험적 자아, 이걸 또 수정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환원을 거쳐야 상호 주관적 타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데카르트적 성찰의 5성찰의 후설에 나오는 이러한 거, 그 다음에 위기에 나오는 상호 주관성, 이거 전부 다가 이러한 주체를 형성하고 타자를 형성하는 이런 상호 주체성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우리는 언제나 이미, 우리 대가리, 우리의 주체는 언제나 이미, 그죠? 언제나 이미, 이 세계의 역사성, 시간성과 더불어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거지, 대가리 안에 있는 시간만이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대가리 밖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 이미 역사성을 형성하고 있고, 그 역사성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 세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이 하이데거가 가르쳐준 이 역사성에 의하여 후설의 선험적 자아는 그냥 무너져요. 그건 쉬워. 그런데 레비나스가 이건 어려워. 이거는요, 사유로는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사유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철학자로서 봐도 엄청 고민을 했어. 그래서 그 감옥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한다니까. 그 탈주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 벗어나야 될 이 사슬과 같은 이 존재 개념, 이 존재론으로부터, 그러나 나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한 이 감옥, 엉쉔느멍, 엉쉔느멍이 뭐야? 그 사슬에, 여러분, 체인이, 인체인먼트 알죠? 영어로. 그 사슬에 붙잡혀 있는 상태. 그 매여 있는 감옥. 탁월한 비유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존재를 날 수 없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벗어났어요. 제가 볼 때. 철학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고.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이 독일을 패배시키기 전까지 그 분위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 역사성의 분위기를 의회 탈주를 한단 말이야. 명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그래서 레비나스는 지가 알아. 그런데 탈주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존재의 사슬이 얼마나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또 거기에 또 있는 건데 왜 벗어난단 말이야. 이 존재를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하이데거의 어떤 그 분위기로부터는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레비나스가 그때는 잠깐 하이데거라는 개인 인간의 분위기로 생각한 거예요. 독일의 분위기로 생각한 거라고. 그거를 독일 나치의 분위기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는 분위기는 모든 인간이 그런 분위기에 맞추어서 자기 실존을 구성하는 거고, 그 분위기가 이 인식 주체보다 먼저라는 거거든. 제가 볼 때는 하이데거에 대한 각주지 레비나스가 이걸 벗어나서 새로운 철학을 했다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자와의 만남을 레비나스는 거의 신학으로 갖고 갑니다. 신비주의로 갖고 간다고. 신비. 그 다음에 존재론의 바깥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이 타자를, 대타자를 뭘로 갖고 가? 무한자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신비의 개념. 그런데 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못 벗어났지만 이 존재론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부분에는 레비나스로부터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 여러분? 철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레비나스에 붙잡혀가 레비나스가 최고다 지랄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데리다가 폭력과 형이상학에서 니는 하이데거 존재 개념 오해했다. 니는 헤겔의 주체, 헤겔의 정신 개념 안에 있는 타자와의 갈등을 너는 완전 오해했다. 이미 그들 역시도 타자를 고민하고 있었다. 너무 착각한 거 아니냐,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깐다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존재 개념을 레비나스는 탈주를 하려고 생각했다는, 이 없어버려야 할 사슬, 우리를 속박해 오는 존재를 벗어났어. 그죠? 타자와의 만남을 지향하는 이러한 것들이 시간과 타자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타자와 존재에서 존재자로의 일리야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거기에 존재가 준다라고 하는 뭐죠? 아주 풍성한 이 존재의, 나무도 존재로부터 나오고 사람도 존재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존재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하이데거가 인문주의 편지에서 주는 이 S기프트에서 S를 존재 자체로 보는 이 풍성함의 S기프트, 뭐뭐가 있다, 영어의 there is는 마침내 누구죠? 레비나스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일리야라는 걸로 불어로 고치면서 이 하이데거는 존재 자체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S기프트였지만 자기 자신의 일리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철저하게 익명성, 어떤 것도 어떤 인격이나 어떤 사물도 붙일 수 없는, 그러니까 영어의 it rain, 날씨에 비가 온다. 여러분들 서구 언어에서 비인칭 주어 it을 쓰잖아. 그런 it이 아니라는 거야, 레비나스는. 그런 it도, 하이데거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명성의 일리야, 익명성의 있음,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 자신을 구성하기 이전의 존재의 상태, 비존재로서의 비존재 없음, 존재자가 없는 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존재자가 없는, 이런 걸 후기 하이데거가 이야기하죠. 전기 하이데거는 모든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라 그랬고, 후기 하이데거한테서는 존재가 그냥 막 기다려지고 시 속에서 막 읊어져 나오는 어떤 신성한 것으로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그러한 어떤 힘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후기 하이데거한테서는 이러한 존재 개념이 어떤 존재자의 존재에만 기속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일리야의 개념을 갖고 오면서 마침내 자기의 이 일리야는 존재자가 자기 자신을 구성하고 존재자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존재 이해보다도 앞서서 있는 그러한 익명의 존재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일리야로부터 주체가 구성된다, 이 말이야. 이 일리야로부터 하이데거가 소홀히 했던 타자와의 만남, 공동세계가 결국은 현존재로 기속되는, 이건 너무 나간 거야, 이거,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레비나스를 잘 소개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한 밑자인, 밑벨트, 밑자인, 서로 함께 있음,
및 아이난들, 이 하이데거의 이 공동 현존재 및 다자인의 이 개념들을 레비나스는 철저히 현존재의 존재로 환원되어 버리는 그런 타자의 세계로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이데거의 시간 개념도 수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타자 개념은 하이데거의 이 존재는 이 타자와의 만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다. 나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레비나스보다 덜해요, 하이데거 개념이. 그래서 레비나스가 이 부분은 우리가 레비나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일리아가 탈피했느냐? 아니요. 제가 볼 땐 코멘타리를 다는 수준이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일리아가 아무리 익명성이라고 하더라도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과 다르지 않아요, 결코. 다르다고 말만 하는 거지. 익명성? 아니,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도 익명적이죠. 이미 존재자에게 붙어서 있는 그 존재라 하더라도, 그죠? 그 존재는 언제나 공적인 존재로서 이미 언제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후기 하이데거한테서 이 존재는 오히려 존재자의 존재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고전을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개별적인 어떤 존재자와 존재의 존재론적 차이로부터 벗어난 아주 신비한 개념으로 사용되거든. 이해가 돼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모든 주체의 특정한 사물과 어떤 주체의 특정한 어떤 그 개별성이 있기 이전의 상태의 존재를 일리아라 그럽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주체와 사물이 함께 기속되어 나오는데, 나중에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주체의 어떤 그러한 모든 세계 구성은 일리아로부터 구성되어 있고 나오는 것이고, 일리아로부터 나왔고, 여기에서 레비나스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타자와의 만남. 이 타자에 대한 만남을 하이데거의 다의 개념, 거기에 있음의 개념에서 이 현존재의 다, 그리고 이 다, 존재가 드러나는 곳, 그리고 존재는 언제나 빛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 그래서 루멘 나투랄러라이라고 하는 자연의 빛 있죠. 이 존재 개념이 빛과 관계되어 있었다고, 서구 철학에서. 그러니까 이 빛과 관계되어 있었던 이 플라톤 이후에 하이데거 역시도 모든 현상학은 이 존재의 빛을 통하여, 그죠? 하이데거 역시 이 점에서 현상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빛을 통하여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 그리고 훗설은 지향성을 통하여 지각에 나타나는 그러한 세계 의미. 그러니까 세계 의미가 존재의, 하이데거한테는 다라고 하는 현존재의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인식 바깥에서 열어 밝혀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인식 주체의 어떤 그 지향성을 통하여 지각에 붙잡혀진 그 세계 존재의 의미도 역시 두 개 다가 현상학이라는 거야. 이런 현상학의 의미는 존재의 빛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야. 언제부터? 플라톤으로부터. 그래서 이 존재의 빛에 근거하고 있는 이런 시간성은 타자를 언제나 동일자로 포섭하는 그런 철학이었다. 그래서 플라톤으로부터 연결되어서 데카르트, 칸트, 그죠? 헤겔, 하이데거, 훗설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로는 이 존재의 빛이라는 은유에
내주어졌으며 이것은 타자를 동일자로 통합하는 그런 철학, 그런 존재론에 기속된 철학이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또 코멘트를 할 시간이 없어. 응? 그래서 이 존재의 빛을 여러분, 그 하이데거의 시간이라고 하는 르덩의 로트라라고 하는 그죠? 그 개념에서, 그 책에서 그죠? 이 시간을 레비나스는 마침내 타자로 바꿉니다. 이 하이데거의 시간성은 미래의 실존의 가능성에 가까이 가 있잖아.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타자다. 이렇게 바꾸면서 이 시간성의 존재의 빛 속에는 타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후설의 지향성의 개념에는 타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왜? 결국은 자아의 어떤 만족, 자기 자신에게 현존하는 주체의 어떤 그런 현존화. 저는 이러한 레비나스의 후설에 대한 불만을 이미 30년대부터 그 이후 논문에 계속 수록되어 있는데, 왜 레비나스의 이 후설에 대한 그러한 코멘타리를 데리다가 폭력과 형이상학에서 레비나스를 왜 언급 안 하는지는 나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나는 왜 데리다보다 훨씬 일찍, 한참 레비나스는 데리다의 어떤 이러한 후설에 대한, 데리다가 후설에 한참 빠져 있을 때, 기하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걸 번역하고 거기에 각주를 달 때, 이미 레비나스는 이 현전이 불완전하고 균열되어 있고, 이 후설의 지향성의 현전은 타자를 균열시키고 결국은 자아의, 선험적 자아의 타자로 포섭하는 그런 철학이라는 것을 이미 언급했다고. 그런데 데리다는 폭력과 형이상학, 글쓰기와 차이에 수록된 그 뒤에 나온, 그죠? 그 논문에서, 그죠? 한참 뒤지 뭐 레비나스보다. 레비나스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데리다도 제가 볼 때 안 읽진 않았을 건데, 그건 독특한 거예요. 레비나스가 이런 사유는 훨씬 빨라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 시간은 시간과 타자, 뭔가 존재와 시간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하이데거의 시간성 밖에 있는 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초월자지 뭐,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시간성은 결국은 현존재의 다자인으로 가는 그 다의 존재의 빛을 드러내는 구성 조건으로 드러나는 게 하이데거의 짜이틀리 히카이트라고. 그래서 예도가 아직 1차 자료에서 시간성까지 안 나갔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석들, 그죠? 이런 분석들이 결국은 이 바깥에 있는 타자, 그래서 시간을 타자로 돌리면서 하이데거의 시간성은 타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성이 아니라 결국은 현존재의 다의 존재의 빛을 던져주는, 그래서 타자는 결국 함께 더불어 있으면 결국 현존재의 다로 포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서 하이데거의 다의 개념까지도 파괴하고 이제는 타자와의 만남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도가 너무 많아. 강의를 끝내야 되는데 너무 할 게 많아요. 지금 이것만 갖고도 또 그런데 지금 별 수 없어. 그래서 존재에서 존재자로는 존재라고 하는 건 결국 존재자를 통하여 드러나지만 이 존재에는 언제나 타자를 억압하고, 그죠? 결국은 자아의 세계, 현존재의 세계를 결국은 세계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후설의 지향성 개념과 크게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타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고려, 만남. 그래서 이 존재가 파괴되어서 타자를 만날 때 존재 구성이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타자를 통하여 바뀔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불가능한 하이데거의 기분 잡혀 있음. 이 모든 존재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타자를 통하여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레비나스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하고 지는 타자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타자에 대한 배려 하나도 없는 새끼들이 레비나스가 좋다고 그러고 지랄하고 앉아있다. 지네 공동체가 단지 알고 지네가 믿는 신만이 제가 볼 땐 그 신은 제가 볼 때 성서에 있는 신도 아니야. 지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런 새끼들이 레비나스를 읽고 앉아있다니까. 레비나스는 그런 모든 담론을 거부합니다. 알았어요. 참 할 얘기가 많아.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레비나스의 탈주, 그죠? 소제목은 뭐죠? 소제목은 익명의 존재의 익명성.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 소 형님, 오늘 고맙습니다.